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14번째 이야기, 청교도 혁명과 독재자 크롬웰.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합병이 되었지만 스코틀랜드의 의회와 군대는 독자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제임스 1세는 전형적인 전제군주로 의회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사치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자베스 1세 때 넘쳐나던 왕실 국부가 바닥을 드러냈고 의회와 국민의 원성은 높아졌습니다. 제임스 1세가 1625년에 죽자 아들 찰스 1세가 즉위했는데 그는 우유부단했으며 아버지 못지않게 사치스럽고 권력에 집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찰스 1세는 아버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왕실의 상품 독점권과 우선 구매권, 내관매직 등의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선대 국왕들이 충실히 준수하던 대헌장마저 내팽개치자 의회 귀족들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회가 반기를 들어 의회와 갈등이 격렬해지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찰스 1세는 중세기부터 시작된 의회 정치를 완전히 폐기하고 11년 동안 한 번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 정치를 했습니다. 의회를 해산한 찰스 1세는 마음이 홀가분했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점차 청교도 숫자가 불어나는 상태였습니다. 청교도는 잉글랜드 국교도로 가톨릭의 전통을 없애고 종교의식을 간략하게 하는 청교도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이 내린 것이라는 원권신수설을 신봉하던 찰스 1세로서는 청교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청교도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찰스 1세가 총애하는 윌리엄 로드가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되자 분쟁은 더 커졌습니다. 윌리엄 로드는 가톨릭교회의 전통회복을 주장하며 매우 완고하고 전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청교도 수장을 잡아다 귀나 코를 자르는 악형을 서슴없이 가했는데 그것은 청교도 과교파들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윌리엄 로드는 급진적인 청교도인 장로교가 강한 스코틀랜드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코틀랜드가 반란을 일으켜 잉글랜드 북부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상비군조차 제대로 없고 노국 용병을 고용할 돈도 없었던 찰스 1세는 패전을 거듭하다 결국 스코틀랜드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찰스 1세는 울분을 사귈 수 없어 전쟁 준비에 필요한 군자금을 걷기 위해 의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자금 요구를 무시하고 스코틀랜드와의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분노한 찰스 1세는 불과 3주 만에 의회를 해산시켰는데 이때 의회를 나중에 단기 의회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군은 연일 승승장구하며 잉글랜드 북부 지역을 점령한 뒤 런던까지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찰스 1세는 다시 의회를 소집했는데 이때 소집된 의회는 훗날 장기 의회라고 불렸습니다. 의원들은 국왕이 전제 왕권을 휘두르는 근간인 고등재판소와 성실청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왕의 측근인 윌리엄 로드와 스트래퍼드 백잭을 탄핵하여 처형시켰습니다. 또한 의회가 해산되면 적어도 3년 내에 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는 3년 기한법과 열린 의회는 동의 없이 해산하거나 정회할 수 없다는 의회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왕과 의회는 극도의 갈등 상태로 치달았는데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의회는 왕을 믿을 수 없어 지방 민병대를 의회의 통제 아래 두는 법안을 주장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군사통수권마저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갈등이 폭발하면서 찰스 1세는 결의문 통과를 주도한 5 의원을 체포하려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왕의 요구를 면전에서 무시하고 법안을 결의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왕의 군대가 의회에 들이닥치자 의회 편이었던 런던 시민이 민병대를 조직해 왕의 군대에 맞섰습니다. 1642년 찰스 1세는 자신을 따르는 왕당파를 이끌고 노팅엄으로 감으로써 영국은 왕당파와 의회파로 갈라져 본격적으로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왕당파는 주로 잉글랜드 북부와 웨일스에서 사력을 떨쳤고 의회파는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찰스 1세의 지지자들은 주로 잉글랜드 서북부 지역의 귀족들과 대지주였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상공업이 납부되어 세금을 거둬 군자금으로 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에 의회파는 경제가 발달한 잉글랜드 동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장과 상점이 부지기수인데다 인력이 집중되어 군자금을 거두는데 매우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는 첫 시작부터 적수가 될 수 없었지만 처음 전투가 시작됐을 때 의회군은 영거푸 패전을 거듭하며 왕당파 군대에 몰살당했습니다. 이유는 왕당파 군대는 대부분 정식 군인이었지만 의회군은 갑자기 꾸려진 임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왕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권위의 상징이라 의회군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파는 강력한 군대를 새로 조직하기로 했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올리버 크롬웰이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잉글랜드 동부 케임브리지의 헌팅던의 신흥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롬웰은 헌팅던에서 문법 학교에 다니다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와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청교도였으며 헌팅던에서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 1세가 다시 의회를 소집하자 크롬웰은 단기 의회와 장기 의회에서 케임브리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642년에 의회파와 왕당파의 내전이 일어나자 크롬웰은 고향 헌팅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농민과 수공업자 출신의 청년들을 뽑아 기병대를 조직했는데 그의 기병대는 규율이 엄하고 용맹스러워 신모범군 혹은 철기대라고 불렸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의 지휘 아래 의회군이 연달아 전승을 거두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645년 왕당파 군대와 의회군은 잉글랜드 중부의 네이즈비 평원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렀습니다. 크롬웰의 기습 공격으로 왕당파는 찰스 1세가 주둔하던 본부 진영까지 무너졌고 찰스 1세는 시종으로 변장해 겨우 스코틀랜드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1647년 2월에 의회파는 스코틀랜드에 몸값 40만 파운드를 준 뒤 찰스 1세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로써 5년 동안 이어진 내전은 잠시 일단락지어졌습니다. 국정을 장악하자 이번에는 의회파 사이에서 장로파와 독립파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계급과 상류층의 신규적으로 이루어진 장로파는 보수적 성향이 강해 국왕과의 타협을 원했습니다. 반면 중소귀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독립파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회파의 파벌 싸움이 격화되는 틈을 타 찰스 1세가 감옥에서 탈주해 제2차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1세는 서남부 지역에서 왕당파를 모아 군대를 일으켰지만 크롬웰의 원정군에 진압되어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장로파는 찰스 1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그가 복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올리버 크롬웰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 의회에서 군인들에게 밀린 월급도 주지 않고 군대를 해산하려고 하자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648년 신모범군의 토머스 프라이드 대령이 의회를 습격해 장로파 의원 140여 명을 추방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유명한 프라이드의 숙청이 일어난 것인데 장로파 의원들이 대거 축출되고 의회에는 60여 명의 독립파 의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의회를 찌꺼기라는 격렬의 뜻으로 잠부의회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잠부의회는 찰스 1세를 재판할 최고재판소를 조직하고 1649년 찰스 1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국민이 군주를 처형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찰스 1세의 죽음은 유럽 절대 군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국왕을 참수한 올리버 크롬웰을 저주했지만 잠부의회는 영국 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절대 왕정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민국가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잉글랜드의 정권을 장악했고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공격했습니다. 1640년에 영국 내전이 발발하자 아일랜드인이 봉기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제1차 내전이 끝났을 당시 아일랜드로 도망쳤던 많은 왕당파는 아일랜드인과 손을 잡고 왕정 복고를 계획했습니다. 아일랜드로 집결한 왕당파는 꾸준히 세력을 확장해 1648년에는 무려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1649년에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아일랜드 원정에 나섰습니다. 크롬웰은 무기를 소지한 아일랜드인은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아일랜드 주민들을 잡아 서인도 제도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무자비한 진압 끝에 올리버 크롬웰은 1652년에 마침내 아일랜드를 복속시켰습니다. 3년여에 걸친 전쟁으로 아일랜드 주민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고 1만 헥타르의 땅이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아일랜드 전쟁의 승리로 군대는 정치적으로 커지고 엄청난 부를 거머쥐어 올리버 크롬웰이 독재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1650년에 원정을 끝내고 런던으로 돌아온 크롬웰은 곧장 스코틀랜드로 진격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찰스 2세가 새로운 왕으로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1652년 9월 3일에 잉글랜드군은 우스터에서 스코틀랜드군을 격파했고 찰스 2세는 농가에서 숨어 지내다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계속된 내전은 끝을 맺고 스코틀랜드는 크롬웰에게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크롬웰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반부 의회와 군대의 갈등은 점차 커졌습니다. 군대에는 의원들이 부패해서 새로 의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크롬웰은 양측을 중재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의회를 해산시키기로 했습니다. 1653년 크롬웰은 런던에서 군사회의를 열어 의회의 자체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의회는 크롬웰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크롬웰은 비하에 총기병을 소집해 곧장 의회로 쳐들어갔습니다. 1653년 올리버 크롬웰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를 통치하는 호국경에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장에 올리버 크롬웰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님을 과시하려고 군복 대신 검은색 가운을 두른 채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군사독재 정권이 시작되었고 올리버 크롬웰은 영국의 내정과 외교, 군사, 입법을 장악한 최고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호국경이 된 올리버 크롬웰은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군정장관은 크롬웰이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크롬웰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습니다. 크롬웰은 엄격한 청교도식 법령을 만들어 온 국민이 청교도 계율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내정부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51년에 크롬웰은 항해 조례를 제정해 외국 상인이 영국 식민지와 무역을 하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항해 조례는 해상 중개 무역을 중점적으로 하던 네덜란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과 네덜란드는 대규모 해전을 벌였지만 네덜란드는 해전에서 폐해 조례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국은 신식대포를 갖춘 군함을 앞세워 돈벌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 통상무역 강화를 위해 스페인형 서인도 제도에 원정대를 파견했습니다. 1655년 5월에는 카리브해의 노예무역 중심지였던 자메이카를 정복했습니다. 다음에는 프랑스와 합세해 스페인형 플랑드르에도 원정대를 파견해 유럽의 중요 무역항이었던 됭케르크를 손에 넣었습니다. 말년의 크롬웰은 극심한 신경쇠약증으로 항상 자신이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크롬웰은 죽어서도 하느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아들 리처드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비밀리에 안장되었으며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올리버 크롬웰이 독재자였지만 내란 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통일해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입헌주의 정부 체제를 발전시켰으며 영국의 해외 확장에 큰 공헌을 한 애국적 지도자로 평가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피 한 방울 없이 헌 군주제를 확립한 명예혁명으로 이어집니다.